지금부터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 경제 산업 분야 공약 비교 및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정책학회 회장님이신 박형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형준입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제4세션 경제 분야 공약평가 경제산업 노동환경 분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은 숭실대 우윤석 교수님을 팀장으로 연세대 홍순만 교수님, 동아대 이동규 교수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노동환경 분야는 부경대 김창수 교수님을 팀장으로 이화여대 최유준 교수님, 서울대 김정은 교수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숭실대 우윤석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세대 홍순만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 부경대 김창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우선 옆서부터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님 오셨습니다. 중앙대 김정인 교수님 오셨습니다. 소티마루 대표이신 김동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세계일보 조병욱 교수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늦어진 관계로 일단은 발제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분, 그다음 토론 5분 하고 그다음 플로어에서 의견 나오면 받는 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석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만 가지려고. 여기 앉아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우윤석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평가하기 전에 좀 미리 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에 경제 현황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슈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청구서를 내밀고 있을 텐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와중에 K 배터리 쪽은 그동안 잘 되고 있다가 캐즘에 빠져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또 국가 부채 증가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올해 경영자들 조사한 거에 따르면 올해 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안 좋을 거라는 평가가 훨씬 많은 걸로 나와 있고요. 90% 이상이 납부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번에 나온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KDI가 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올해 2월 달에 1.8%를 발표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시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엄중한 시기에 정당 공약이 뭔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고요. 지난 5월 18일 날 토론회를 다 보셨을 겁니다. 다 보셨겠죠? 저도 봤습니다만 혹시 어땠습니까? 근데 끝난 후에 평가가 좀 갈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일치한 것도 있는데 이런 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법은 없지만 공방이 많았다. 이게 보였던 것 같고요. 전 이 두 분이 기억이 나는데 두 분이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는데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잘하면 됩니까? 왜 이렇게 예민하십니까? 그런 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만큼 엄중한 시기에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차이점을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좀 분석해 봤는데요. 공약 전체 한번 따져봤습니다. 숫자를 따져봤더니 10대 과제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행 과제 다 포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개수가 민주당이 단연 많습니다. 민주당은 총 117개나 됐었고요. 총 개수가 그중에 경제 분야가 30개나 됩니다. 매우 많은 숫자고 국힘은 총 67개가 있었고 그중에 경제가 17개였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되는 차이가 났었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총 35개였었는데 그중에 12개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되게 많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한번 카운팅한 다음에 총 분야를 나눠봤습니다. 공약별로 나눠봤던 건데 민주당은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첨단, 벤처, 지역, 농업 다 포함되어 있고요. 주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힘 같은 경우는 중복된 것들이 지역 경제가 몇 개 좀 있었고 소상공인 문제가 있었고요. 특이하게 중산층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항공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가 주로 많이 있었고 분류하기 어려운 규제 파트가 좀 많았습니다. 차이점을 보시면 파란 색깔이 민주당이고 빨간색이 국힘인데요. 중복된 거 빼고 나면 민주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 쪽이라든가 서민경제 쪽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힘 같은 경우는 중산층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아래 것들은 수단 파트입니다. 수단을 봤더니
민주 같은 경우는 예산을 포함한 지원 확대가 많았습니다. 제덕에서는 셋 다 많았었고요. 국힘은 단연 세제 감면이 많았습니다. 개혁신당은 규제 완화가 많았고요. 이걸 종합해보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중복을 빼고 나면 민주 쪽은 중소벤처나 서민경제 쪽 관련된 그 공약들이 많고 수단은 예산을 포함한 지원이 많더라가 되고요. 국힘 쪽은 중산층에 대한 차별성인 지원이 많이 있었고 수단 같은 것들은 세제 감면이 많더라 하는 게 되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경제 분야가 많았는데 수단은 대부분 다 규제 완화가 많더라 하는 차이점이 전반적인 그림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 파트입니다. 공약 고른 기준이었는데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높은 순위가 있는 공약이 무엇인가 찾아봤던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데랑 비슷한 거, 마지막은 다른 데는 다른 거였습니다. 고른 걸 세 가지 골랐었는데요. 다만 국회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많다 보니까 같은 게 없어서 다른 것만 2개를 집어넣고 저희가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려우니까 3개 중에서 1번 주로 말씀을 드리고 2, 3번은 간단하게만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이재명 파트 민주당 쪽입니다. 아까 나왔습니다만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AI 3강 도약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민간 투자 100조 여기 나와 있고요. 고성능 AI 고속도로가 나와 있고 고성능 GPU 5만 개가 눈에 띕니다. 모두 AI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성능 GPU 5만 개입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혹시 우리나라에 저도 이번에 확인해 봤었는데 우리나라에 GPU가 몇 개나 있을까요? 아까 조금 말씀 한 분 나왔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이 대비로 발표 안 한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톡은 빼고 대충 아는 것이 3,000개쯤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것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고성능 GPU가 없다고 합니다. 고대는 2개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 가진 게 15만 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번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을 해서 1조 5천억 투자를 해가지고 사오고 싶은 GPU가 10,000장입니다. 10,000개.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가뜩이나 마약처럼 구하기 어렵다는 GPU를 1년 만에 10,000장 구해온다? 돈을 넣더라도 가능할까 하는 게 있고요. 게다가 또 5만 장 구한다? 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걱정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입니다. GPU를 구한다고 한들 돌릴 때 들어가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PU 산업, AI 산업들은 전기와 물을 먹는 하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AI 중점 대학들이 19개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들이 쓰는 전기료만 제가 알기로 1년에 890억입니다. 물론 다 포함된 값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GPU를 사온다고 한들 전력이 없다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전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뭐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력이 있지만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산지에 감염된다. 그래서 공약이 없는 겁니다. 국힘은 원전 세워서 싸게 줄게만 있지 대신에 원전을 세운 다음에 송변전 계획은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평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단 구체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재원 조달이라든가 그 GPU 구입 방안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들 일정도 마땅치 않다 이게 되겠고요. 지금 드린 말씀처럼 구해온다고 하더라도 전력이라든가 또 그런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평가해봤던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호텔 경제학 말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죠? 문제 뭔가 하면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 없이 지역에 상품권을 뿌린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누구는 좋아진다,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일단 유보를 했고요. 앞으로 이 문제들은 좀 더 이제 평가를 해서 효과성을 파악해봐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고, 다만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상태에서 소비의 진작 같은 것들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기 쉽겠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벤처 투자 육성을 통한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인데요. 물론 정답이기도 하고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벤처의 특성상 경기에 민감하기 쉽다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아무래도 수도권에 몰리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성이 있습니다만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지역 간의 발전 문제라든가 산업 간의 갈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국힘입니다. 국힘 파트의 제일 첫 번째 공약은 투자 확대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제정을 하고 흔히 많이 봤던 기업 투자 종합 센터 설립을 해가지고 규제 완화를 통한 외자 유치, 외자 유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FDI가 얼마쯤 될까요? 저도 처음에 하게 봤는데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4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갱신했습니다.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랑 EU 투자는 적고 중국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FDI도 많지만 유출이 더 많습니다. 유출이 더 많습니다. 이 추이를 봤던 건데요. 우리가 들어온 거가 기존에 있다면 나간 게 더 많기 때문에 최근치가 2.2배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나간 게 더 많다는 말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규모를 봐도 G20 중에서 우리나라가 17위입니다. 유입액이. 우리나라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3개밖에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그다음에 튀르키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규제 완화 문제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세제 지원일 텐데 지금 정책에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입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규제 완화 문제도 있습니다만 세금 지원이 적다.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전략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다루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평가해 보자면 일단 FDI 같은 경우는 연도가 나와 있지도 않고 금액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규제 완화 외에 세제 감면 또는 정보 제공 문제, 인력 문제가 없다 보니 전륜 발휘시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가 되겠습니다. 국힘의 두 번째 공약입니다. 소상공인 임금점 패키지 아까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아까랑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경쟁력과 무관하게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싶다. 한계가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공약이 뭐냐면 중산층 세제 감면입니다. 그런데 세금 감면 폭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중산층 범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의도치 않더라도 중산층 감세가 알게 모르게 부자 감소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는 좋았겠지만 사회적 갈등이 날 수 있겠다. 그런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혁신당 차원인데요. 좀 특이합니다. 이번 공약이 이건데 리쇼링 기업 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갔던 기업이 유턴할 경우에 그쪽 인력을 데려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의 유턴 시에는 원래 고용하던 기업들의 인력들에게 특별 비자를 주겠다가 있고 그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이 정책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이번 정부가 작년 4월 달에 발표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 기업의 유턴 얘기를 다루고 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문제 뭐냐면 그동안 지원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추이를 보면 그동안의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지원한 것들이 5년 동안에 무려 4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기업 수는 토탈 해봤자 108개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들어온 기업이 20개면 나가는 게 2,000개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들어왔을 때 투자를 해야 할 텐데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만 들어온 기업들이 투자 계획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노프 자료에도 보시면 실적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나서 보조금 받은 다음에 투자하는 것들은 아직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타임라인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있고 인건비 완화 지원 외에 기업이 나갔던 이유를 파악을 해서 왜 나갔는가를 분석을 할 텐데 그에 대한 이유, 물리비라든가 부지 문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약간 공약에 좀 적합성이 떨어지겠다라는 판단했던 것이 저희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 기준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하면 다른 나라의 규제가 없으면 우리 따라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여집니다만 문제는 뭔가 하면 기득권 세력들이 반대할 수 있겠다는 차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안전 문제가 생기는 순간 동력을 잃기 쉽다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라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개혁신당의 마지막 공약이 세 번째입니다. 자치권 부여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 얘기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TVT 효과를 아실 겁니다. TV 효과, 발로 하는 투표 아시죠? Voting by Pit. 그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높은 타당성이 보여집니다만
요즘처럼 세수 감소에 따른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과연 추가적 감세 가능할까? 게다가 또 지역 같은 경우는 세금 여력이 적을 텐데 과연 지방들이 앞다투어서 경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보인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종합적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했던 우리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활로가 보이는가 하는 걸 텐데 기로에선 경제를 이끌어갈 뚜렷한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결론이 되어 있고요. 민주 같은 경우는 다양성은 많지만 실현 가능성, 아까 에너지 문제 포함해서에 대한 답안은 좀 많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었고요. 국힘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 쪽은 바람직합니다만 기존의 정권이 하던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차원에서 차별성이 없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다양성도 많고 참신합니다만 과연 파급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한계로 드러났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음 내용들은 기타 사항들인데 몇 개 보시면 민주 같은 경우는 플랫폼 중개로 폐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활성화가 나와 있고요. 특이하게 주식시장 활성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 있고 관광을 통한 자산이즘이 나와 있습니다. 국힘은 생활 물가 감면이 있고 주택에 대한 감면을 하겠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설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하게 항공사고 안전이 아니라 항공 관련 건설을 통해서 항공 공항 늘리겠다는 식으로 또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도 지방에 준다는 말이 나와 있고 샌드박스의 한계를 늘려서 앞으로 10년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표 이렇게 마치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질문 드리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상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노동 환경 분야 그 공약 평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노동 분야는 이화여대 최유진 교수님께서 분석하셨고요. 그 환경 분야는 서울대 김정은 교수님께서 분석하셨습니다. 제가 약간 그 관여하긴 했지만 두 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부터 양해 좀 구해야 될 부분은 그 10대 공약을 봤을 때 그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 12개의 노동 공약이 있어서 2개를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도 11개가 있어서 2개가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와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노동과 환경 공약이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분은 굉장히 약하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노동 공약 2개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또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그러니까 세부 이제 공약은 이제 내용이 많지만은 그러니까 미조직화된 어떤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 또 그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서 그 하청 노동자의 어떤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 이유를 보면 일단은 그 이제 공약도 이제 그 많긴 하지만 이 중에서 특히 관심 가지는 부분이 이제 노동법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취약 계층에 속한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의지 이런 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이제 잘 담은 그런 대응을 잘 담은 공약으로 파악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성은 보면은 구체적인 입법 과제까지 노동조합법 개정까지 다 담아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구체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 해결력을 놓고 볼 때는 이제 아까처럼 굉장히 포괄적인 목표이긴 하지만은 세부 계획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 상권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 이런 논의를 많이 했었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 해결력도 높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예. 한편 이제 공약의 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나중에 그 김문수 후보의 공약과 이제 사용자 중심의 노동 공약과 대비가 되는데 공약의 지속 가능성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그 사용자 측면에서 어떤 부담, 어떤 책임의 전가 이런 부분과 부딪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부담이 많이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정치적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해서 지속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은 역시 그 노사정이 충돌할 지금 노란복지법도 마찬가지지만은 노사정이 충돌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어떤 사회적 논리 구조 속에서 치밀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는 이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두 번째 공약입니다. 이제 주 4.5일제 도입 확산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 시간을 감축하는 공약입니다. 예. 범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이제 그 실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선정 사유는 이제 그 객관적인 딱 기준을 놓고 어떤 1인당 연간 노동 시간이 그 OECD 기준보다 130시간 길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낮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그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공약을 선정했습니다. 네. 그 목표의 구체성을 보면 이제 굉장히 정량적으로 2030년까지 뭐 OECD 평균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아주 구체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경로는 조금 정보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공약의 문제 해결력을 보면 그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소기업, 제조기업 이제 좀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이제 부담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실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이제 노동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중소기업과 또 제조업 쪽에서 인력난이 심해서 부담을 갖게 될 때 또 이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그 이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로 가게 될 때 구체적인 임금 보전 방안 또 생산성을 이걸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조금 문제 해결력의 한계는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약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제 그 임금 유지하면서 노동 시간을 동시에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갈등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이미 이제 이렇게 노동계 쪽에서 보면은 이미 주 4일제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실시간 노동을 계속 이제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반면에 사용자 쪽에서는 또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그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과도 대립이 되지만은 이런 부분이 합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도 어떤 실행 로드맵이 아주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되겠다 그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그 노동 공약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이재명 후보의 환경 공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선진국으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2030년까지 일단은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35%, 2018년 대비 35%인데 이까지 달성하는 목표가 지금 굉장히 좀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2031년부터 49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내년 6월까지 이제 그 입법을 다시 하도록 했는데 탄소 중립법을 기본법을 개정해서 하도록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 이후에 이제 감축 계획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2031년부터 34년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35년부터 49년까지 로드맵을 수립하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나온 내용은 이제 탄소 중립법 개정이 그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2028년에 제 33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는 부분이 중요한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상위 공약으로 파악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파악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성은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 있어서 당장 지금 그 어떤 실제로 이제 그 정부가 가동되게 되면 바로 이제 업무에 들어가서 추진해야 될 공약을 정책하고 구체화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탄소중립법 개정이 2026년까지 진행이 되고 이후에 로드맵이 만들어야 되는 아주 구체적인 공약이 되겠습니다. 예, 문제 해결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2031년부터 이제 34년까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이 공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꾸면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2030년까지 그 2018년 대비 35%를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리셋을 해서 다시 이제 목표를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난간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 공백이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 해결력의 한계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공약의 지속 가능성은 이제 이거는 꾸준히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공약으로 봤고요. 또 이제 이 부분이 단순히 이제 뭐 한 정권의 방향이 아니라 산학연 모든 이제 기업도 이렇게 정부도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과제로 파악을 했고 그렇게 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COP33 역시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될 과제로 봤습니다. 네, 합의 가능성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통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걸 담당할 NDC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지금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 협력들 또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네, 결론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것으로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대표 공약 네 번째입니다. 탄소 중립 산업 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도 이게 이제 내용이 많지만은 핵심적으로는 이제 그 탄소 중립 산업과 관련된 겁니다. 태양광 또 이제 요새 제주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히트 펌프나 이런 걸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전환이 가져가야 되고 또 아리백 조성하고 아리백을 기반으로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이걸 통해서 지금 시밤 대응하고 마찬가지로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 또 이제 탄소 다배출 업종을 또 혁신하는 것 그다음에 기후테크 산업 이런 부분들이 다 아까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전환의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진정 이유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약으로 파악을 했고요. 공약 목표의 구체성을 보면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해상 풍력이 새로운 이제 추진 동력을 얻고 있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현장에서 부산만 하더라도 갈등 때문에 이걸 협의체를 만들고 있기도 하지만 두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난간에 부딪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지만은 굉장히 우리 기술 경쟁력이 부여된 태양광 배터리, 히트펌프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풍력은 이제 이런 밸류 체인들이 영국이나 독일 이쪽을 이제 스웨덴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기술력 확보 또 이후에 이제 이제 R&D 예산을 지원할 때도 굉장히 섬세하게 지원하지 않으면은 이런 우리 기업이 성장하기보다는 밸류체인을 이미 갖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구체성은 조금 더 필요하다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문제 해결력은 역시 아까 디테일에 들어가면 굉장히 방향성은 맞지만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 보조금 지원이나 R&D 지원을 할 때 굉장히 섬세함이 필요하다. 그는 이제 문제 해결력 측면에서 평가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공약의 지속 가능성은 이 부분은 이제 한편으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건 좋지만 시장이 이제 효율적인 이제 기술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약화시킨다든가 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은 부분에
특히 풍력 부분이 갈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총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 분야의 공약은 방향이 잘 맞고요. 이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가야 되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 분야의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 불합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소하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아까 언급됐듯이 일단은 2030년까지 가게 될 때 이게 지금 그 NDC 부분에서 굉장히 한계도 많고요. 특히 이제 그 석유화학계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다부처들이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끌고 가고 2030년까지 평가를 해서 31년 이후에 로드맵을 잡아야 된다. 그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굉장히 이미 다 이재명 후보의 논의된 공약 속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공약 첫 번째가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입니다. 아까 선정 이유를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분야 공약 중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항목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아예 노동 공약이 10대 공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와서 이제 아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대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용자 중심의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고소득 전문직이 이제 주 52시간제 예외를 주고 유연하게 가자, 이런 부분은 사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제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조금 구체성은 약한 것으로 봤습니다. 네. 문제 해결력은 역시 이제 이 주 52시간제 경직성을 조금 완화하게 되면 연구개발이나 금융 IT, 그다음에 이제 이런 특정 업종이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의견을 반영하는 공약이 되겠지만 이제 이제 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 이제 연장 근로에 따른 비용 증가, 이런 부분이 또 근로자 측면에서 또 부담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또 사용자 부분에서는 조금 유연하지만은 그런 충돌이 제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의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적 합의 가능성 측면에서 이게 이제 공약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인건비 부담이 이제 장기적으로 하면 일부 근로자나 영세 사업장에 또 집중될 가능성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파괴 효과가 예상되었고요. 이는 사회적 부담이 이제 특정 집단에 증가되는 부분을 이제 섬세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했고요. 결국 이제 사회적 합의 문제인데 이 부분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약간 대립되긴 하지만 역시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계는 유연근무 확대를 환영하지만은 노동계는 이제 장시간 노동 고착과 근로시간 악화, 이런 부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역시 노사정 합의나 사회적 합의 도출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약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의 두 번째 공약은 환경 공약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10대 공약에 억지로 끌어들이면 유일하게 남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를 기후 환경부로 개편해서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세부 과제를 보면 기후 변화나 기후 재난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이걸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인프라나 도시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또 예측이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을 이제 여러 부처의 권한을 가져와서 기후 환경부에서 컨트롤 타워로서 통합 조정권을 가져서 가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환경 공약이 뭐 다른 게 부분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공약으로 올리긴 굉장히 어려웠고요. 선정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컨트롤 타워를 이렇게 만들어서 기후 재난에 대처하는 것은 좋지만은 아까 관련된 여러 부처 간의 이런 협력과 통합이 오히려 더 어렵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기후 재난이 이제 가뭄이나 홍수, 해수면 상승, 대형 산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말씀은 하기 좋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소방청이나 산림청 또 환경보호수 통제에서 이쪽에서 현장에서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현장에서 매니저를 해야지 컨트롤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공약의 문제 해결력이나 어떤 상황 적합성은 좀 약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크게 부처를 큰 폭으로 개편하고 나면은 정권 교체기마다 계속 관료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지속성도 좀 약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의 가능성 역시 좀 낮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그 공약에서 크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축과 그다음에 이제 그 기후 변화 대응이나 적응이라는 이런 큰 축이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공약으로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준석 후보의 공약인데요. 이준석 후보는 이 공약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제 그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의 공약과 대비해서 더 세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 효율 정부 공약에서 국토부 그다음에 환경부 해수부를 통합해서 건설교통부를 재구성하고 이 물관리 권한을 이제 그 건설교통부로 다 가져가는 이런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 목표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이제 뭐 입법론이나 이런 것도 빠져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그 인수위도 구성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구체성도 낮고 입법론이나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도 없는 그런 이제 구체성이 약한 공약으로 파악되었고요. 문제 해결력 역시 그 이제 큰 정부의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거버넌스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 해결력의 한계를 많이 보인다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되고 또 어떤 화학적 결합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교통부로 또 물관리 일원화하고 이런 공약들은 굉장히 조금 큰 폭이라서 오히려 계획이 어렵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순모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학계에서 토론할 기회를 줘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의 노동공약이 거의 없거나 작아서 토론량이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후보 다 균형 잡히게 토론을 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맞사오나 토론이 공약이 있는 쪽에 토론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서 발표하신 정책학계의 분석이 중립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 합의 부분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를 상상을 해보면은 사회적 합의라 하면은 저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만나서 합의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합의 경산호에서의 논의 구조를 보면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알리바이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 제시한 공약이 그대로 100% 한다. 아니면 공약을 좀 순치시켜서 한다. 아니면 안 한다. 뭐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있겠죠. 근데 이때 일종의 노동계의 목소리가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체에서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알리바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은 노동계하고 정부는 약간 좀 이렇게 같이 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이고 경영계에서는 긋고 막는 이제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합의는 절대 안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뭐 발표하고 뭐 이런 수순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의 모습이 합의는 못하지만은 논의하는 구조나 프로세스가 굉장히 다른 색채를 띌 것이고 이것을 잘 이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합의는 절대 안 될 것이니까 합의를 거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흘러가니까 이것을 잘 선용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재명 후보 컨설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주제를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는 뭐 핵심 그 과제이죠.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노동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있는 직접된 고용된 사용자하고 근로자의 노사관계, 교섭, 노조법상 그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벗어나서 이제 하청되는 사용자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하청 근로자도 노조법상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 요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내용에 쟁의 행위에 대해서 좀 면제를 해주고 손배 가압류를 줄여주고 쟁의 행위의 합법 범위를 좀 확대해주고 불법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손배 가압류를 줄여주고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큰 그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그냥 뭐 법원과 사법부에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정작 노동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파괴력이 있는 핵폭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용자성 판단 기준으로서 이 워딩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진 영향력 행사 여부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영향력 행사. 저희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 워딩으로 인해서 로펌은 대박 터지겠다. 왜냐하면 모호할수록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5년 걸려서 이 워딩이 뭘까? 이제 하청 근로자가 사내 하청을 포함할까, 울타리 친 걸 포함할까, 엄청난 노동의 사법화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되면 한다고 재차 확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공약으로 들어가면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되니까 막상 정권을 잡고 나서는 부담돼서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으니까 아까 쟁의행위에 연관된 것은 뭐 하는 모습을 취하더라도 이 실질적 영향력하고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노동법과 이런 것들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교재고 뭐고 뭐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헌 소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법과 민법과 또 충돌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좀 중장기 과제로 논의나 해가자 이렇게 연착륙시키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두렵습니다. 이 법을 진짜 하면은 노란봉투법을 연한 노란봉투법으로 할지 진한 노란봉투법으로 할지 심히 걱정되는 순간입니다. 주 4.5일제는 이 법을 보면은 당장 입법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2030년까지 OECD 중위값 정도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 그걸 계산해 보면은 매년 30시간씩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1850, 1900시간 사이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5위, 6위 이렇게 떨어지면서 근데 5위, 10위 사이에 영국하고 미국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중간값 해가지고 여기에 프레임으로 맞춰서 하는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되게 벌어지는 모습이 다양하게 근로계약을 맺도록 그다음에 다양성, 그다음에 개인의 주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주 4.5일제로 법으로 획일적으로 토요일 오후가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이렇게 정부가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 목요일 아침이 있는 삶 이게 원하는 것이지 왜 정부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획일적 모형을 강요하느냐 이것이 노동 전문가들이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노동법의 선진화 모습은 건강권은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 총량은 노사 자치로 집단 자치로 하고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단체 협약으로 해가고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종업원 평의제나 뭐 이런 근처법상 종업원 평의제나 이렇게 해서 맺어가고
그다음에 근로시간의 선택은 가급적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트렌드로 변화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학계에서는 대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 4.5일제는 그 모습하고 역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개 가급적 이것도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 뭐 삼성, LG, 뭐 롯데, 뭐 등등 SK 하이닉스 보면은 단체 협약과 이런 걸 뒤져보면은 1년에 유급 휴일이 140에서 160일 밴드에 있습니다. 즉 1년에 150일이 유급 휴일입니다. 그러면 주 4.5일제를 하면은 유급 휴일이 176일로 늘어납니다. 1년의 반이 유급 휴일이 됩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1년의 반을 또 돈 받고 논다는 소리라고 또 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과도하죠. 그럼 그 일은 누가 할지, 소유물은 누가 주는지. 그러면 아웃소싱하고 글로벌하고 지금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조지아, 루지애나 공장 세우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 4.5일제는 누구를 위한 향연이냐? 결국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사업장의 향연 아니냐? 대부분의 처한 중소기업 근로자,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는 어떻게 하고 그들을 위한 퍼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정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는 짧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환경 정책도 다른 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조금 쏠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은 좀 양해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좀 더 환경이나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들을 더 많이 조속히 가져서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 학계가 기본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잘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환경 쪽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또 시급한 거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여기에는 이제 재난 대응에 대한 문제도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들, 세 번째는 자원 순환. 그래서 왜 이것은 자원 순환 경제, 순환 경제 이렇게까지도 하는 이유는 자원에 대한 순환을 극대화시켜서 경제와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가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 에코 디자인이나 공급망 사슬 쪽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급박하게 무역 정책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에 대한 공개라고 할 수 있죠. 환경 정보, 에코 디자인이나 뭐 이런 데서는 제품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물질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위 환경성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제성하고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여전히 경제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반쪽밖에 안 된다. 경제와 환경은 서로 이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그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께서 얘기했던 뭐 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친환경 산업 구조의 전환 문제,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탈탄소 산업들로 전환해 가는 문제, 아리백에 대한 산단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아리백 산단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에너지에 대한 문제이고 그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 아리백이 활성화되려면 에너지 가격에 대한 현실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격이 낮으면 아무리 산단이라든지 하더라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에 대한 문제, 소위 순환에 대한 문제들은 각 세 후보가 다 미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제도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들과 또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폐기물에 대한 순환을 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에 대한 지원들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금 고려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산업 구조로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합리화 또는 필요하다면 제도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금융에 대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금융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린딜이라든지 뭐 IRA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온 이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소위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향후에 1,500조 정도를 하는데 그중에 민간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에 대한 역할들을 서로 공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들이 조금 필요하고 반드시 정책 공약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책학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이거를 지금 특히 이준석 후보가 많은 부처를 합쳐서 하나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 김문석 후보가 기후환경부로 해서 기후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과연 역량이 되겠느냐? 과연 그만큼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특히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해서 바꾸겠다고 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조정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제가 보기엔 큰 퀘스천 마크다. 오히려 저는 차라리 앞으로 기상재난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산불이나 폭염, 폭우, 홍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보면은 기존에 있는 부서를 조금 더 격상시키는, 예를 들어서 산림청을 산림부로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전적으로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이유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 산불에 대한 부분, 기상재난에 대한 부분, 폭우와의 연관성 등등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동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 하고 있는 포지트마루 김동완입니다. 지금 경제산업분과이긴 한데요. 지금 새 후보 공통으로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그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뭐 우리 그 경제 산업 관련된 공약들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성장 원인에 대한 이제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특히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안 보여서 많이 아쉽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공약을 위한 공약, 좀 선언적인 공약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후보별로 보면은 뭐 이재명 후보나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맥은 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 공약 자체가 조금 뭐 다른 후보 대비 상대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안건별로 의견을 드리자면은 뭐 앞서 이제 과학기술 세션에서 뭐 이상직 변호사님 이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들을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100조, 200조 이제 자금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직접 투자를 하든 펀드를 조성을 하든 일단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정부에서 투자하겠다도 아니고 민간 포함해서 100조, 200조 이렇게들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외자 유치를 하겠다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이 필요한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고요. 특히나 또 그러면 이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뭐 GPU 등의 이제 인프라 확보하는 데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 사실 뭐 만장 하겠다, 5만 장 하겠다, 뭐 10만 장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장 확보하겠다 숫자 경쟁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현실성이 있느냐 아니면 또는 이제 뭐 만장, 10만 장으로 충분하냐 이런 부분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GPU 확보하는 게 이게 AI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GPU 확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앞서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GPU만 확보하면 되느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AI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손은 누가 키울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도 뭐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약간 이렇게 지역 득표율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좀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구조화한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인재 부분 또 그 계속 좀 숫자 얘기들만 하고 있죠. 뭐 10만 양병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나 이런 전문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2, 3년 내에 초급이나 중급은 실제 시장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많아질 거고요. 오히려 이제 고급 인력들이 부족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뭐 AI 인공지능 개발 쪽만 하더라도 요즘은 개발자가 든 코딩을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3년 뒤에 저희 회사 직원의 80%는 사람이 아니고 AI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나 인재 양성 관련해서도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이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같이 물리는 게 이제 일자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좀 전에 이제 저희 회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미 해외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제 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연간 뭐 10만 명, 20만 명 이상씩 이렇게 해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AI를 개발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개발자를 줄여 나가겠다. AI로 대체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AI 개발 이런 쪽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에는 사회 여러 분야로 계속 확장될 건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재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냐,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없어지는 직업에 대한 연착륙은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거냐, 그런 데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보자면은 추가적으로 이게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잘 많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기존의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못 쓰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제 전 국민의 이제 리터러시를 어떤 식으로 함량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 TV 토론을 보더라도 질문하는 쪽이나 답변하는 쪽이나 이제 잘못된 자료와 숫자를 가지고 막 서로 공방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좀 구체화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도 이제 병역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현실적인 부분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 20년 전에는 병역 특례가 새로운 이제 이머징 그 기술 마켓이라든지 스타트업 이런 쪽에 도움이 됐는데 최근에는 현역 병역 특례 기간이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병역 특례를 하는 것보다는 현역으로 갔다 오는 걸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규제 관련해서도 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규제 완화하겠다는 이제 규제 완화 이 단어만 보이는 것 같고요. 특구를 만들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세제 혜택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인공지능 분야, 개발 분야 이런 쪽만 놓고 보면은 대기업이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소 스타트업까지 포함해서 생태계를 잘 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아직 송구스럽게도 이익이 아직 못 나서 법인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처럼 직접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좀 실질적인 혜택들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정책들 중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좀 반가운 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이든 AI 쪽이든 어쨌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단순히 이제 부총리급으로 격상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쪽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산에 대한 고난도 어느 정도 주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능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특정 기술이 나오면은 특정 분야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우리 산업 전체부터 해서 우리 생활 곳곳에 모든 곳에 쓰일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부터 해서 여러 이제 정부 부처와 통합형으로 역할들을 가져갈 수 있게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나가서는 과기 수석하고의 이제 역할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번에 나온 정책들이 보면은 이제 좀 공통적으로 아쉬운 게 AX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AI G3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탑3가 되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AI만 잘 한다고 해서 G3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표현하자면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AI 기술을 우리 산업 분야에 어떻게 잘 융합할 거냐,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잘 녹여내서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AI 자체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수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AI만 놓고 G3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AI G3보다는 AI를 잘 활용하는 국가 차원에서 보려면 G3가 아니고 AI G1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책적인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모쪼록 이번에 인수위 과정 없이 출범하는 정부라서 사전에 미리 좀 탄탄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특히나 지금 AI 기반의 우리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좀 빠른 실행력에 대해서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병욱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부에서 그 4대 대선 기획팀을 맡고 있고요. 저희는 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공약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그 정책학회 연구를 보면 거대 양당의 1호 공약이 모두 경제 분야로 꼽혔는데요. 이게 결국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경제라는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신문에서 했던 그 유권자들 대상 여론조사를 봐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그 경제와 일자리를 꼽는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게 2017년 조기 대선 때 같은 조사와 비교해도 한 2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역대 대선들을 좀 살펴보면 13대 대선부터 21대까지 봤을 때 13대는 그 민주화 이후로 처음 인권과 민주주의가 강조됐다면 2007년 그리고 2012년 17대 18대 대선에서 이제 경제가 가장 이슈가 됐었고 지금 한 13년 만에 다시 경제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책학회에서 분석하신 것들을 보면 경제 공약에서 전반적으로 그 감세 기조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이나 AI 벤처, 김문수 후보의 투자 환경 조성, 세제 혜택 보조금, 그리고 중산층 감세 공약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기도 했고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도 그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같은 경우에 결국 모든 공약들이 다 감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 관련해서 이제 공약 평가된 위원님들께서 감세 정책은 재정 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크게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세 정책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역대 선거에서 후보들이 대체로 그 진보적인 공약을 많이 낸 걸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다들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런 감세 정책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를 봐도 법인세 1%포인트 감세 정책을 시작해서 이제 2027년까지 누적 감세액이 한 60조 원 정도 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차기 정부에서도 그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이렇게 감세 정책을 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결국 감세에 대한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 게 출범 초기부터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그 인공지능 부분에서도 한 가지 좀 빠진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대량 실업이라든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정 운영에 아주 큰 문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이나 우려들이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윤리 문제라든지 인공지능 안전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신뢰성, 프라이버시, 그다음 산소 배출 문제 같은 이 역기능 해소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 좀 공통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뭐 또 다른 분야 공약들을 보면 뭐 인재 몇십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는데요. 그 지난해 수능 응시자 숫자가 한 44만 명 정도 되고 재수생을 빼면 한 재학생이 2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동안 나왔던 인재 공약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과 별개로 앞에서 오늘 정치권의 정책위 의장님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사실 이미 어제 재외선거가 시작돼서 사실상 뭐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공약집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 정책학회 교수님들도 다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어렵게 다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주 안타까웠고 저도 취재하는 입장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 대선이라서 그럴까 하고 살펴보면 사실 지난 조기 대선은 이렇게까지 늦어지진 않았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정치권이 이 정책학회의 날카로운 비판을 좀 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학회 교수님들이 정말 이 단어 하나까지 고심하시면서 이 정책 평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공직선거법상 이 후보자들 간의 공약 평가 비교를 할 수 없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께서도 텍스트 위주로 하셔야 되고 숫자를 말씀하실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해소됐으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 예산 추계가 아예 공약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반영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저희가 그런 지금 토론자분들 말씀 나온 거 전부 다 평가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플로우에서 오늘 여기 나온 질문들에서 뭐 또 여기 빠진 거가 있다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김유관 팀장님 저기 마이크 좀 들으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유광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공단은 그 원자력 발전소나 그 연구소 기업에서 그 원자력이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할 때 발생이 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설립된 준정부 기관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계속 쭉 들었는데 사실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는 이제 에너지 정책 쪽이었습니다. 근데 각 당에서 만드신 그 대선 그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에너지 정책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고 오늘 이제 김정인 교수님이나 김동완 대표님께서 말씀 중에 일정 부분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지난번 대선 토론회를 통해서 언뜻 각 당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을 정도였었는데 에너지 정책 그리고 그 안에서 원전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각 당에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구체화되리라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2월달에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를 해서 사용 후 해결료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이제 주춧돌이 놓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일정상 한 2027년경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임기 내에 저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공모를 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내에서 어찌 됐건 이거를 책임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 사업이 우리나라 대표 갈등 사업이기도 하고 또 방패물 관리 시설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오는 시설이다 보니 부지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이 사업 같은 요런 과제 같은 경우들은 각 당에서 중요하게 정책 과제로 좀 분류가 돼서 앞으로 대선 과제 국정 과제로 포함이 되는 그런 연결선상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저희 구식 사업을 하는 저희 기관 입장에서도 조금 더 힘있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라기는 그 고준위 방패물 처분 시설과 관련된 후행 산업
것들의 전반적인 계획들이 이번 대선 공약에 그리고 국정 과제에 좀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을 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또 계신지 오주환 박사님은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중소기업 쪽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갑자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홍순만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희가 나왔던 토론분들의 자들의 얘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기 발표자분 간략하게 1분씩 네.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우윤석 교수님 예. 특별하게 드릴 말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10대 공약 보면서 뭐가 아쉬웠냐면 너무 중간에 빈 게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뭘 기대했냐면 비록 못 담았지만 뭔가 있겠지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나 없을까 봐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끝이라면 참 큰일 날 일입니다. 네. 아마 짐작컨대 또 땡겼길 바라면서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김장수 교수님. 네, 그 김정 교수님, 저도 목이 좀 막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이제 탈플라스틱 공약이나 자원순환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 공약이 또 이재명 후보의 그 마지막 10번째가 환경 공약인데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12가지 중에서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담아내진 못했습니다. 이거 두 개만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느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초지 개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한계들요, 이런 부분들도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조준모 교수님, 제가 노동 쪽을 잘 모르긴 한데 정말 그 정답지를 제시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중요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노조법이나 이제 노사관계법을 개정하는 이런 중요한 이슈는 이제 장기 과제로 가야 된다 그러셨고, 또 공론화 과제로 넣어서 조금 합의 과정을 조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공론 조사도 하고 공론화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되겠다 싶었고요. 또 이제 그 정부가 획일적 모형을 강요하지 않고 건강권은 보호하고 나머지 이제 노사 자율이나 근로시간 선택을 개인에게 맡겨야 된다.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고, 이번 다음에 이제 정부도 꼭 참고해서 정책을 이제 가닥을 잡아갈 때 반영해야 되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럼 마무리하면서 잠깐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각 분야의 공약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육하 원칙에 따른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대선 공약을 보면은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 떨어져서 what만 얘기하든지 how만 얘기하든지 why만 얘기하든지 이런 형태의 지금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가 오늘 공약을 평가할 때도 좀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공약을 얘기할 때는 이것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게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영향에는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재원적인 부분도 있고, 그 재원이라는 것은 왜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그 재원을 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쓴 다음에 그러면 이것들이 미래 세대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유권자들이 좀 정확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빠진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아까 지금 원자력 항공동대에서 오신 분도 고준히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속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럼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한쪽에서는 뭐 풍력을 얘기하고 한쪽은 원자력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에너지 믹스 안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원자력을 갈 경우에는 그러면은 원자력을 그 데이터 센터에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러면 고준이 말씀하신 방패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쭈르륵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정책이란 것은 다 집이라 그러면은 집의 청사진에 뭐 우리가 있으면은 전기가 있고 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광이 있고 난방이 있고 모든 것이 연결이 돼서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이란 것들이 보면은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있지 모든 것을 모으면 과연 집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하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다 모았을 경우 그것이 예쁜 집인지 아니면은 되게 추상화적인 집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추상화된 집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공약에 예쁜 마무리 지도가 청사진이 그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뭐 짧은 기간이어서 지금 공약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아까 지금 조병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약집을 좀 우리가 자세하던 공약집을 보고 제가 한 표를 투표할 수 있는 좀 그런 정치 환경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